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별도의 기념식을 생략하고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하루 만에 기자실을 다시 방문해서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칭 김비영 팀장으로 불렸던 전직 경찰 출신의 보이스피싱 총책이 수감돼 있던 필리핀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과 피해 사례들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객원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념식을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점심도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 무교동의 한 김치찌개집에서 참모들과 함께한 뒤에 서대문구 영천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순댓국집에서 식사 중인 시민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영천시장 안에 있는 순댓국밥집에 갔어요. 네, 식사하던 시민들이 깜짝 놀랐죠. 네, 대화를 나누고. 네. 네,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한 김치찌개집에 들러서 참모들과 함께 점심을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식당 주인에게 김치찌개 1인분 값이 2년 전, 그러니까 취임 때보다 얼마나 올랐냐고 물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그러니까 취임할 때에 비해서 김치찌개 값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치찌개 식당 주인이 2년 전에 8,000원이었는데 지금 12,000원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한 50% 정도 오른 것이죠. 네. 아무래도 이 최근 인건비와 식자재 이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식당 가격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예. 얘기한 대로 지금 최근에 이 작황부진이랄지 이상기온 이런 문제 때문에 식자재들 농산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식당 가격이 음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된장찌개랄지 순두부찌개 짜장면 이 음식값이 외식 가격이 안 오른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로서는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서 물가 안정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년 전에 8,000원을 했는데 이게 12,000원이나 됐다는 말에 평소 김치찌개를 즐기는 대통령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밥상 물가, 외식 물가가 심각하다. 이걸 현장에서 들은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후에 근처에 있는 청계천 길을 직접 걸었습니다. 금요일 점심을 마치고 나온 시민들도 역시 놀라면서 대통령을 맞았는데 그 모습도 함께 보시죠. 네, 청계천 금요일 오후 낯익은 풍경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저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놀랐습니다. 외국인도 보였고, 네, 악수하고요. 일일이 또 저 위에서도 이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촬영도 요청을 하고 손을 흔들어서 대통령과 이렇게 즉석에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윤 대통령이 금요일 점심시간에 청계천에 나타나자 시민들 역시 놀라기도 하고 환호도 했습니다. 한 시민이 자주 좀 나오세요 이렇게 외쳤다고 하는데 이 말에 윤 대통령이 직접 화답을 했다죠? 그렇습니다. 외식 물가도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그동안 불편할까 봐 잘 나오질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자주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경호 때문이겠죠? 그렇죠. 아까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에 윤 대통령은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또 경호를 위해서 하니까 오히려 금요일 날 오후에 한가롭게 지금 그 청계천에 나오셔서 어떻게 보면 그 오후를 즐기려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통제를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에서 이 대통령께서 자주 나오지 못하셨다라고 하는데 마치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취임 2주년 기념을 하시면서 앞으로 소통 강화하겠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겠다 이 말씀을 했는 것을 한 주 지나서 바로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에 또 국민들이 상당히 반갑게 그 맞이하는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높고 정말 비싼 데 가시는 것이 아니고 뭐 저도 주말에 보면은 서대문에 있는 안산 둘레길 걷고 나서 영천시장 입구에 있는 이 순댓국 집 가가지고 이제 친구하고 순댓국 하나 먹고 오든 바로 거기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 집 기억하시겠네요. 그럼? 저도 잘 알죠. 네네. 그리고 또 바로 그 멀지 않은 곳에 오셔가지고 또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는 이 청계천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소탈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무래도 그 대통령도 사실 구중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에서 나오셔서 즐겁게 또 그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이런 속에서 말 그대로 정말 소통하는 것이 이 불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좀 더 친근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뭐 적어도 뭐 자주 나온다고 하면은 훨씬 더 국민들이 반가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윤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의 전통시장, 정확한 명칭이 독립문 영천시장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네, 독립문 영천시장. 저 독립문 근처에 있다고 해서요. 그런 곳입니다. 상인들이 역시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신 분들하고 저 해산물들이 저렇게 직접 또 전시가 돼 있었고 야채도 있고 뭐 저희 전통시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 어떤 시민분은 아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그런 표정이고요. 지역 당협위원장도 갔고 참모들도 지금 같이 저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완두콩을 직접 보고요. 완두콩을 또 샀습니다. 완두콩을 자루에 있는 것까지 다 사서 밥에도 좀 놔서 먹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윤 대통령 장바구니 물가를 일일이 물었다고 합니다. 한 상인이 디지털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수수료가 좀 많아요. 그 인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즉석에서 대책을 좀 마련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산물을 팔고 있는 가게를 들렀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박중섭 경제수석에게 즉석에서 좀 대책을 한번 마련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게 정부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통시장에서 좀 싸게 살 수 있는 상품권을 한 10% 정도 할인해서 파는 그런 상품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품권을 가지고 이 전통시장에 오는 장보러 오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누리 상품권이 이 종이류로 판매가 되는 종이 상품권도 있고 또 핸드폰 앱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도 있는데 네. 이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 가게 상점 주인들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카드 그렇죠. 수수료를 내듯이. 그렇죠. 근데 그 수수료가 너무 높으니 좀 부담스럽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한 거죠. 그래서 즉석에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청년들이 운영하는 이런 돈가스, 뭐 생선가스 이런 걸 파는 상점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청년 사장이 운영하는 돈가스집.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들려서 이렇게 돈가스하고 생선가스를 사면서 청년들 가게 상점 주인들하고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눈길을 좀 끌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 특징이 직접 물건을 사는데 그냥 이렇게 전시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본인이 드시려고 사고 뭐 참모들도 나눠줘서 완두콩 저거 자루째 사라 이렇게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는 90살 할머니 상인이 한 분 계신데 우리 남편이 6.25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셨는데 국가유공자 인정을 못 받아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수십 년 살았습니다. 이런 화소연을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0세 되시는 할머니가 저분이에요. 평생 지금 네. 얼마나 한을 안고 살으셨겠습니까? 특히 남편이 6.25 때 전사한 남편, 유공자를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보훈처를 보훈부로 장관급으로 격상시켰던 그 장본인이 윤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도와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하시면서 동행한 참모에게 업무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동행한 참모들을 보면은 이 윤 대통령이 이쪽에 가신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민정수석실을 지금 새로 만들어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정이 뭡니까? 백성들의 사는 사정. 그것을 이제 살피기 위해서 이번에 그 소통 강화 취지에서 민정수석실을 만들었는데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을 대동을 했고 더불어서 박춘섭 경제수석 그리고 정책실장인 성태윤 정책실장을 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을 동행하셨고 네. 이분과 관련해서 그 경제를 돌보고 민생을 돌봄과 함께 아울러 지금 90세 할머니의 남편분이 6.25 참전했는데 이 그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못한 부분도 좀 더 살펴봐라라고 하는 이런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젠 좀 더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정책적인 성과를 이끌어내는데도 작은 어떤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90살 채소파시는 할머니 그 6.25 유공자 남편 때문이 아니죠. 돌아가신 뒤에 국가유공자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손을 부여잡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책이 꼭 마련되고 그 피드백도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이후에 용산의 대통령실로 돌아온 윤 대통령은 하루 만에 9일날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하루 만에 기자실을 또 찾았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9일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때 윤 대통령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아마 그런 뜻의 일환으로 이날 대통령실을 기자실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사 1층에 마련된 기자실을 찾아서 기자실에 있던 기자들하고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기자들도 얘기했습니다. 놀랐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오시니까. 그렇습니다. 뭐 예고 없이 찾아와서 상당히 당황을 하고 또 놀라기도 했겠죠. 기자실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특히 이제 현장에 있었던 그 MBC 기자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아쉬움을 표시를 했더니 73분 동안 20명의 질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20명씩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는 없지 않느냐. 약간 농담조로. 그렇습니다. 네. 농담조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동아일보도 질문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얘기도 듣고 했는데 내가 앞으로 한 서너 달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자주 갖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간다면은 2주에 한 번 정도 하겠다. 그렇습니다. 2주에 한 번 정도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허심탄회하게 현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과 소통을 하겠다는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현장 행보들을 바탕으로 대통령실은 일요일인 12일에 앞으로의 국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물가 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입니다.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가의 구조적 측면, 예를 들어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에 초점을 두어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나온 이 민생 물가 TF, 태스크포스의 조직이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 뭘 할지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됐네요. 네, 이미 얼마 전에 대통령실이 이제 민생 물가 TF하고 국가 전략 산업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실에 챙기겠다 이런 뜻을 밝혔었는데 성태윤 실장이 두 TF의 단장을 맡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금융산업 비서관들이 그 TF의 실무를 이제 담당을 할 것으로 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민생 물가 TF 같은 경우에는 성태윤 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지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2.9%
2.9%였거든요. 좀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3월 달까지는 3%를 넘어서는 뭐 이런 높은 고공행진이 계속됐는데 4월 달에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성태훈 실장도 얘기를 하기를 2%대 물가가 계속 유지가 돼서 서민들이 이런 낮은 물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사실은 이런 물가 사정이 앞으로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과랄지 배, 뭐 김이랄지 온갖 식자재와 농산물들이 한 50~60%씩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렇게 가격이 돌아가면서 막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이제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 때문에 지금 국제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렇죠. 있어서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라는 뜻에서 TF를 마련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말 중에 저부터 좀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대통령실은 10일의 이 민생 행보가 그 실천 차원의 일환이다.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다 제 책임입니다. 저부터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참회록 같은 것을 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에 대한 어떤 단순한 고백으로 정치적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대통령 본인 스스로께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천시장이라든가 청계천을 찾아가지고 정말 그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구체적인 어떤 제도적 대책으로서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민생물가 TF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말 경제비서라든가 실무를 맡은 사람들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네.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그 여당 그 원내대표가 추경호 대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정부의 첫 어떻게 보면 경제부총리를 맡아가지고 손발을 맞췄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윤 대통령께서 직접 그 고른 이 난을 뭐 우리나라 또 난이겠죠. 그러니까 난을 보통 참모들 시키는데 그렇죠. 대통령실 설명이 직접 난을 골라보냈다고. 골라가지고 또 지금 정부수석, 홍철호 정부수석을 통해가지고 보내시면서 특별히 정부와 어떻게 보면 당 간의 어떤 그 정책적인 조화 그리고 또 경제 문제와 관련되는 협조 이런 부분을 해서 결국 민생이 최우선이다. 뭐 옛날에 빌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듯이 모든 것을 이제 민생, 서민 민생, 경제의 어떤 대책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또 대통령실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기획재정부가요. 대통령의 민생행보 직후에 물가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관세 문제, 또 물량의 대거 방출, 기름값 안정 이렇게 전방위 대책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배추랄지 양배추, 마른 김 이런 7종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새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할당 관세가 뭡니까? 할당 관세가 뭔가 하면은 이제 물건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올 때 관세를 한 20%에서 30%를 물리게 되는데 이런 할당 관세를 면제를 해주는 것을 할당 관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하게 되면 관세가 낮아지니까 면제가 되니까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물건값이 싸질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KDI의 분석이 있지만 사실은 이 할당 관세를 적용을 할 경우에 시장에 직접 적용이 되는 시기가 한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지나야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타임 레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로서는 빨리 시장에 풀리는 물건값이 빨리 할당 관세를 적용이 돼서 물건값이 낮아질 수 있도록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물량도 많이 푸네요. 그렇습니다. 배추랄지 무 최근에 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농산물들 배추는 110톤, 무는 80톤씩 매일 이렇게 방출을 하기로 했고요. 네. 5, 6월에는 이제 바나나나 키위, 체리 이런 수입 과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서 35,000톤 정도를 도입을 하기로. 그러면 이제 이게 대체적인 과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사과 배에 쏠리는 수요를 좀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게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맞아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차피 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서민 물가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기름값. 우리 알뜰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알뜰 주유소에서 리터당 가격이 한 시중에 비해서 30원에서 40원 정도 낮게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저거는 이제 지원을 통해서 알뜰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보다 저 정도 낮게 가도록 하겠다. 그렇죠. 예산을 좀 저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이거 뭐 한국 음식에 꼭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한 25개 지정해서 납품 단가를 지원해 준다. 이건 예산으로 좀 가격을 낮게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유통업체가 시장에 납품을 할 때 그 납품하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가격이 그만큼 좀 낮아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민생 행보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하고요. 기자실로과의 소통,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물가 문제, 물가만은 꼭 좀 챙기겠다는 문제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교가 일요일인 12일에 집단 유급 대책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집단 유급이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수업 시수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3월 개강을 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단 유급이 지금 사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아까 얘기하신 40개 의대를 상대로 해서 집단 유급 해결 대책을 내놔라라고 했더니만 지난 일요일 5월 12일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것 같은 경우에 그 의대에서는 한 2가지 대책을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네. 아시다시피 계절 학기, 우리 1학기, 2학기가 있고 사이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 보통 2주의 6학점까지 들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른바 서머스쿨이죠. 그렇죠, 서머스쿨. 예, 여름 학기, 겨울 학기 때 이제 계절 학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예전에 뭐 저도 아마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 계절 학기 때에 들을 수 있는 수업을 늘리자라는 그런 것. 그리고 또 실제 지금 요즘 그 학교에 나오질 않으니까 마치 코로나 때처럼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업 실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대책으로 지금 내놨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라고 하는데 예. 이거 듣는지 안 듣는지 체크가 안 된다면서요. 확인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또 본질적으로 지금 그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대책을 세워놨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거꾸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은 1학기, 2학기로 나뉘어 있습니다만 이 학교 운영을, 학사 운영을 학년제로 해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로 나눴습니다만 30주 동안 쭉 얘기를 해서 1년 동안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들이 조금 더 난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대생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또 실무, 다른 어떤 과와의 어떤 형평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전공의들의 장기 현장 이탈에도 불구하고 참 큰 문제긴 하죠. 시술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심장병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심장내과 얘기인데요. 이 스텐트 삽입처럼 이제 막힌 혈관을 이제 뚫어주는 이런 심장 중재 시술 건수가 2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나서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4월에 195건으로 3월보다 한 18%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고영국 교수를 포함을 해서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병상 가동률도 3월에 57%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4월에 65%까지, 68%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요. 고영국 세브란스 교수 얘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지만 이 병원, 심장내과 병원 같은 경우가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잘못하면
뭐 20-30분 안에도 사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지체가 되면은 큰일을 겪을 수 있는 이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고영국 세브란스 교수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최전방이고 우리가 안 하면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나마 지금 상황이 조금 좀 나아지는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좀 다행스러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의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례라서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에요. 경인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권 의대 입학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에 시작하는 행사 대기줄 무려 8시 반부터 쭉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역시 의대야 이거죠? 그렇습니다. 무슨 뭐 명품 오픈런 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이 이 의대 입시 설명회에서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의 코엑스에서 오후 2시에 이제 그 의대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침 8시 반부터 줄을 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도대체 몇 시간 전에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최초에는 한 400명 정도 예측을 했는데 20분 만에 그 400명이 다 차고 2차적으로 더 사람을 모았는데 결국 1000명이 그 사람이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넘쳤다죠? 그것도 넘쳐가지고 다 수용을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의대 입시에 대한 그 3학년 수험생과 가족들의 관심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정부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을 실제로 늘린다고 했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정도는 의대 증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대치동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직장인 의대반이 지금 얘기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주 뭐 치열하대요. 치열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서울 고등법원에 지금 재판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죠? 이번 주에 나오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어떤 결정이 기각이 돼 가지고 기각이 되면 결국 정부의 어떤 계획대로 의대 추진이 될 것이고 만약에 정부 손을 그것이 들어주면? 그렇죠. 정부 손을 들어준 건데 거꾸로 이 학생들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다 무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른바 인용이죠. 그렇죠. 인용이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들은 기대도 크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의 어떤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면서도 향후의 어떤 그 깜깜이 일정을 계속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어떤 개별 학교마다의 어떤 입시 설명회에 사람이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 혼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신치영 연세대 교수와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보이스피싱 범죄의 1세대다. 뭐 원조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속칭 김미영 팀장이 필리핀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감쪽같이 여성 행사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50대의 남성 퇴직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기상천외한 사기 행각 지금부터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에는 최 변호사와 함께 백기종 동국대 법무대학원 지도교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미영 팀장. 이름 들으면 뭐 여성처럼 들리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남성입니다. 필리핀에서 교도소 이감 중에 감쪽같이 탈옥을 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박 씨, 그러니까 김미영 팀장이라고 사칭을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을 했죠. 뭐 심지어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또 저분이니까 분명히 남자네요. 그렇습니다. 남자입니다. 뭐 지금 현재 53세 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 사람이
필리핀으로 이제 도주를 합니다. 많은 어떤 피해를 입히고 결국 필리핀으로 도주를 해서 김명 팀장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으로 이 보이스피싱을 시작을 하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경찰이 추적을 받다가 사실 필리핀에서 이제 체포가 돼가지고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 현지 교도소로 이감을 했는데 지난 1일 날 공범인 신모 씨라고 41세 된 공범과 함께 이 교도소 울타리를 뚫고 그리고 탈옥을 한 걸로 밝혀지면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수사 파트는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해서 총력을 기울여 검거를 하겠다. 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김미영 팀장 사실은 전직 경찰이었고 사이버 범죄를 전담했고 자, 50대라고 하죠? 이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놨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경찰로서 사이버 범죄, 사기를 어떻게 보면 그 잡아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그 수법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써먹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서 사기를 쳤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사이버 수사대 경찰 출신이었는데 지난 2008년에 뇌물을 받아가지고 해임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그 해외 필리핀으로 출국한 다음에 2012년에 콜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문자를 저도 그 문자를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요. 김명 팀장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은 경우에는 한 개그 그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이 지금 코너를 만들 정도로 국민들한테 피해가 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결국 2014년 이후에 피해자만 2만 명, 피해 금액만 400억 원이 넘어가지고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이 사안이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현상까지 이르러질 만큼 큰 문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이스란 영화였고요. 유명 배우가 주연했죠. 자, 저 유명한 문구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최저이율로 최고 몇천만 원까지 30분 이내에 입금 가능하세요.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푼이 100만 원이 아쉬운 사람한테 이런 문자가 오면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콜센터에서 마치 진짜 어떤 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2만 명을 범죄 피해자로 입힌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죠. 네. 자, 앞서 보셨지만 피해 추정액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더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원조다.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또 1세대 보이스피싱범이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대체 어떤 수법을 쓴 건가요? 예, 사실은 이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근무를 하면서 최초에 본인이 그 취급을 해서 구속을 했던 사람과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제안을 받죠. 그래서 이제 우리 최진용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이스피싱 그 보스 총책이 된 건데요. 이 김명 팀장이라는 걸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소위 스미싱 문자라고 하죠.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대출이 거부당한다라든가 굉장히 생활이 공공한 이런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대출 상담을 통해서 뭐 예치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돈을 뜯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고 이제 대출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보이스피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소액결제 음란전화 사기로 시작했다고요? 네, 처음에 이제 2010년도에 소액결제 음란 사기를 했는데 수입이 사실 신통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새로운 기법을 본인이 창안을 한 겁니다. 이걸로는 안 돼.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군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 400억 상당 2만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를 입히고 현재까지도 지금 대한민국의 그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탈옥을 한 바람에 상당히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수사 파트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좀 차별화돼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에는 왜 개그 소재도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조선족 말투인데 네. 깔끔한 서울 말씨를 쓴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명확한 대책을 강구를 한 거죠. 조선족 그 방언이나 사투리를 쓰면서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일반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족 말씨를 쓰는 사람이 전화 걸려면 전화를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깔끔한 서울, 경기 표준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김미영 팀장이라는 그 닉네임으로 표준어를 사용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정말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뢰감을 얻은 다음에 결국 보이스피싱 편취 사기를 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박 씨, 김미영 팀장 2021년에 검거가 일단 됐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필리핀에 있는 겁니까? 이게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네. 실제 필리핀과는 형사사법 범죄인 인도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다른 사건이 없다고 하면은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조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필리핀 내에 형사 사건을 저지르면은 그 사건은 필리핀에서 형사사법 관할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악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소를 하면은 수사기관이 어떻게 보면 그 수사를 해서 죄가 인정되면 그걸 기소를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미법 제도가 있다 보니까 사인소추 한마디로 내가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 있다 보니까 아하. 일부러 피해자라는 사람과 짜고 내가 성범죄 저질렀다 이런 식으로 성매매했다라고 가짜 사건을 만들어서 고소를 하면은 그 사건으로 이제 그 형사사법 제도가 필리핀 내에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른바 허위 고소를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짬짬이 고소를 해서 한국으로의 어떤 송환을 막는데 여기는 더 나아가서 실제 기소를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모종의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탈옥을 하게 되는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국민들의 공부를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영화, 드라마에는 많이 봤지만 이감중 탈옥, 뭐 자동차를 뒤집고 뭐 총 쏘고 이런 거 정말 영화적 상황이고 아까 우리 백 교수 말씀이 감옥을 뚫었다. 뭐 허술한 담장을 뚫었다. 도대체 감옥이 어떻게 만들어졌길래 CCTV가 한 대도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1일 날 탈옥한 게 왜 지금 추정이 되냐면 2일 날 교도소 당국이 이 인원 점검을 오전 6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2명의 탈옥 소위 말하면 인원이 없어졌다는 게 확인이 되죠. 결국은 신모 씨 41세와 53세 된 이 박모 씨가 탈옥한 걸로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교도소에 전혀 CCTV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소위 말하면 이제 필리핀 지역에 이 CCTV가 미설치된 굉장히 취약한 교도소인데 사실 이 교도소가 이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박모 씨의 그 소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전 경찰관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참 화가 나는데 네. 이 박모 씨의 현지처가 필리핀 국적이 아내입니다. 아, 필리핀 현지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교도소 자체가 CCTV에 없고 감시, 관리, 감독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사전에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 지역에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위장을 한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딴 걸 저질렀는지 그렇게 위장을 한 건지.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현지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까 간할 이 교도소에 이감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결국은 지난 1일 날 이 새벽이나 아니면 지난달 말경에 이 탈옥을 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필리핀을 뭐 이렇게 나무랄 생각은 없습니다만 어떻게 저런 교도소가 있고 또 이 박 씨 이런 걸 교묘히 참 이용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요 필리핀 측에 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김미영 팀장 박 씨의 탈옥 가능성을 계속 경고했다죠. 네, 경찰청, 뭐 인터폴이라든가 경찰청이나 외교관계 또 주재관을 통해서 이 필리핀 교도소장에게 작년 12월하고 그다음에 지난달에 2번이나 교도소장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렇게 돼가지고 박모 씨 내지는 또 신모 씨까지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탈옥 가능성이 굉장히 있고 그런 상당한 첩보가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내지는 탈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느슨한 틈 또 CCTV도 없어서 어떻게 언제 탈옥을 했는지도 이 전혀 감을 못 잡는 이런 교도소 행정이 나타났는데 결국은 탈옥을 해서 또다시 이제 관련한 뭐 주재국 영사관이라든가 이 필리핀은 제가 이제 주재국에 뭐가 있냐면요. 그 코리안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있죠. 예, 이번에 그래요. 그 영화에도 나왔어요. 네, 이 코리안 데스크가 한국인 관련한 피해라든가 한국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필리핀 경찰과 합동으로 공조수사를 하는 네. 이 필리핀 이 코리안 데스크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 검거가 난망하는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 현지에서 그 400억이 넘는 그런 범죄 수익을 가져갔는데 상당한 부분을 지금 은닉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청이 인터폴에서도 이 부분에 조력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탈옥이 치밀하게 됐기 때문에 검거가 난망하다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백 교수님 계속 난망하다, 안타깝다. 후배지만 정말 화가 난다. 경찰 출신이라는 게 화가 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코리안 데스크
배우 손석구 씨가 영화 카지노에서 코리안 데스크로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와 현실, 드라마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뚝 떨어졌던 보이스피싱 범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내용이 안 좋아요. 피해자 수는 줄었는데 액수가 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금감원 통계 자료를 보면은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무려 6,720억이나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외부 활동이 적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은 피해 액수와 또 피해자 수가 쭉 줄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도 보듯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이 1,451억 정도까지 줄고 또 피해 금액 같은 경우에 피해 어떻게 보면 인원 같은 경우에는 한 12,9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코로나가 다시 이제 없어지고 일반 사회 활동이 늘면서 피해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그래프가 보듯이 2022년 상년 같은 경우에는 1,362억으로 액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 연령대를 봤을 때 20대 이하 그러니까 사회 초년병 그리고 또 70대 이상 이제 은퇴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 활동이 적거든 이 인원에서 이 피해자가 늘어나는 이 현상이 결국 범죄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사회의 경험이 적고 또 이제 정신적인 어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그런 쪽을 파고드는 이런 현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이들이거나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이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취약 어떤 계층 보이스피싱 취약 계층에 대한 대책을 지금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 보이스피싱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아찔할 뻔한 경험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뜯어내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직접 연루시키기도 한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제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금감원이라든가 수사기관을 사칭을 하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URL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 해킹, 소위 감염이 됩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그 다음에 휴대폰을 개설을 해가지고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출을 받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죠. 저렇게 와요. 사랑하는 모친께서 변세하셨기에 깜빡 속습니다. 네. 그리고 초대장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이 출처가 불분명함에도 우리 한국 정서, 한국 문화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결혼식이라든가 돌잔치, 초대장, 택배, 그다음에 주소 확인하기. 이렇게 되면 URL 주소를 클릭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결국은 해킹이 되면서 이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변작기를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070 같으면 010으로 이 중계기를 이용해서 변작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변작이군요. 네, 변작 중계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010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 탈취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형태고요. 근데 한 번 누르면 모든 게 털려요, 다. 네. 내 휴대폰에 있는 개인정보, 금융거래 내용 모든 개인정보가 모두 탈취된다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 이렇게 돼서 탈탈 털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서 커다란 피해를 당하는 이런 형태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악질적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또 우려하고 참 심각한 일은요. 지난해 일어났던 충격적 사건, 바로 서울 강남 대치동 길거리 마약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걸 계기로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연동하는 그런 가능성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제 굉장한 단속을 하게 되니까 이 마약하고 연동이 되면서 또 마약 사범이 보이스피싱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일으키는 범죄인데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모 1명과 중고등학생 모두 8명이 이 음료를 마셨잖아요. 마약이 든 음료를. 마셨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부모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이 마약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국은 결합하는 형태인데 우리가 보통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강남의 나이트클럽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퐁당 넣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통 4시간 정도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태로 성폭행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술잔에다 퐁당 떨어뜨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퐁당 마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이라든가 물건을 이 강취하거나 이 가져가 버리는 형태 이런 범죄까지 지금 진화가 되고 있어서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 수사 당국도 노력하고 있고 금융권, 은행권도 나섰습니다.
어떤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이스피싱 무상 보험 지원 같은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이제 ATM 기억에 돈을 빼려고 하면은 이게 혹시나 이상한 문자나 전화 받은 것 아닙니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잖아요. yes, 아니요. 잘못 누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걸로 해서 지금도 많이 지금 그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만 최근에 또다시 신종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피해 전 예방뿐만 아니고 피해가 받은 이후에 생계가 막막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건당 최대 1,000만 원 정도 보험금을 줘서 이런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을 때에 실질적인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기업은행뿐만 아니고 우리은행한테도 지금 전 고객을 상대로 해서 된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카카오뱅크 같이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그 보이스피싱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지금도 네.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엔 뭐 딥페이크라고 해서 목소리도 샘플링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좀 더 어떻게 보면 금융권과 또 우리 정부가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금융권에서 그 상품 고르실 때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든가 지원하는 거 좀 따져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끝으로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음성을 분석하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로 50명이 넘는 범죄꾼을 잡았다고요? 네. 그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제 그 공동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이스피싱을 일으켰던 음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음성 모델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 경찰서에서 51명의 보이스피싱범을 검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으니까 행안부에서는 연이에 이 분석 모델을 활용한 이 시연, 소위 말하면 정기 교육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이 음성 분석 모델로 인해서 지금 전국 경찰관에서 활용을 하면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히 예전에 저질렀던 범죄뿐만 아니라 신종이라고 하더라도 연계된 그런 어떤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음성 분석 모델이 굉장히 활용이 되면서 아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상당히 검거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하지만요. 무엇보다 본인들 여러분 저 같은 이 피해자들이 될 대상들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둑은 날아가는데 그걸 더 경찰에만 맡겨두셔서는 안 된다. 본인들이 이런 정보를 잘 아시고 또 대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백기종 동국대 법학대학원 지도교수 최진영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월요일 생방송 정책인의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방송은 KTV 유튜브로는 언제든 또 재방송으로는 내일 오전 5시 55분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